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21대 4.15 총선이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은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했고요. 민주평화당에서 분화한 대한신당도 공식 창당하면서 야권 통합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신당, 정의당, 무소속 등의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본격적인 선거 전에 임하는 도내 각 도당의 선거 전략과 공직자 후보의 사퇴 문제, 또 지난 시간에 미처 짚어보지 못한 도내 복합선거구 지역의 예비후보 등록 현황, 선거 진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와 실시간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본격화된 총선 전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정치권에 바라는 점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기 자질을 먼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 은닉 문제라든지 부동산 투기나 자녀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안철수 전 의원이 복귀하고 바른미래당도 의원들이 탈당했잖아요. 이제 진짜 총선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전북의 야권이 어떻게 개편되고 통합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리당락에 결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을 이끌 인재를 선출해야 하지만 당 차원에서 뽑게 되는 것 같고,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당의 줄서기나 인맥 넓은 사람 말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됐으면 합니다. 예비후보로 활동하는 후보도 많지만 지난 4년 동안 활동한 현역 의원들은 의정활동이나 정치 행보에 대해서 더 날카로운 검증이나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각 당에서 선거 전략이나 후보들을 알리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권자들은 지역의 정치 상황이나 중앙의 흐름을 생각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3도 유권자잖아요. 이런 시대를 앞둔 만큼 청소년이나 젊은이들도 더 많은 관심을 정치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이번에는 진짜 뽑아주면은 당선되면 그만이다 이런 거 말고 서민들을 좀 잘 살기 위한 공약 좀 많이 내주시고 공약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바라본 총선 전국과 정치권에 바라는 점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개관논설위원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경기 의원님, 네. 정치권 상황 짚어보기 전에요.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지난 10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5명의 후보가 참여를 했는데 결국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첫 민선 체육회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는 상당히 이변, 대이변이라고 할 만큼 예상을 벗어난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정강선 후보가 당선이 됐단 말이죠. 307표 중에서 129표를 얻어가지고 42%를 얻었습니다. 예. 근데 당초 예상은 다른 여러 후보들이 좀 앞서가고 있고 1강, 2중 이런 분투 구도가 나왔는데 예.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고, 왜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보니까는 글쎄요, 젊고 체육에 대한 어떤 열정, 진정성, 정치적 독립이랄지 어느 후보나 다 이야기한 대목인데, 젊고 체육에 대한 열정, 열망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근데 과거 같으면은 조직이랄지 유명세랄지 또는 과거의 어떤 관행, 선거하는 그 관행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싹 다 물리치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했단 말이죠. 앞으로 이제 이 정강선 당선자는 회장은 앞으로 이제 본인이 정책 발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적 독립을 이뤄내야 되고, 또 통합 어떤 그런 것을 이끌어내야 되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독립을 모색하면서 예산 확보 같은 것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책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독립과 예산 확보가 과연 양립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도 있는데, 이런 예. 것들을 슬기롭게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정 회장의 앞으로 과제 숙제라고 보여지고 예. 있습니다. 정강선 회장의 공약이 바로 체육과 정치의 분리였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예.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이 70대, 60대 이 어떤 좀 연령대가 있는 후보들과 달리 이제 50대 초반인, 그리고 체육인이 아닌 후보가 당선이 됐단 말이죠. 예. 예, 강조하고 이제 하는 내용도 바로 정치적인 폐해와 체질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단 말이죠. 실제 이번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지금까지 단체장이 해왔던 어떤 체육계획 그러면서 발생했던 어떤 정치적 이용 문제라든지 정치의 예속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체육인 스스로 거듭나자는 어떤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이제 단체장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됐는데요. 예. 그 실제 도체육회장 선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전혀 다른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특정 후보의 낙점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예. 그 쉽게 말하면 그 단체장을 대리하는 사람의 어떤 체육회장이 낙점되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고 이번 선거의 이슈 아닌 이슈의 핵심은 그 낙점설을 받은 후보가 당선되느냐 않느냐. 근데 뭐 쉽게 투표 전날까지도 거의 다 낙점됐던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선거 결과는 전혀 다른 어떤 표 차이가 모습이 많이 났습니다. 예. 현상이 나타나. 저는 그건 그 지금까지 어떤 체육계의 주류들을 쉽게 말하면 정치권이라든지 지자체하고 너무 밀접하게 유착돼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계 주류에 대해서 반란이다. 근데 그 반란을 지는지는 저는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단체장 중심으로 하니까 그 경기단체장까지 거의 주류라고 본다면 예. 이번 선거는 340명이니까 일반 체육인들도 랜덤에 의해서 뽑혀가지고 한 지역당 5, 6명, 7, 8명씩 선거인단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예. 일반 체육인 대의원들의 어떤이 지금까지 전라북도 체육계를 이끌어온 주류에 대해서 명확히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한 내용이 쉽게 먹혀들었고 또 이번에 또 낙점설을 했던 분들이 유감스럽게도 좀 너무 고연령대 이렇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젊은 69년생이니까 굉장히 뭐 젊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젊은 후보가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저는 그 후보가 이제 당선자가 주장했던 내용대로 앞으로 명확히 과거처럼 행정이나 정치 동원부대가 아니라 예. 진짜 체육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추어도 다 합쳐져 가지고 단일한 어떤 체육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을 위한 어떤 체육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체육회장이 버팀목이 되면서 앞장서 나가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되었던 체육계의 어떤 골간 조직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술을 저는 일단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새 수술은 새 부대와 담아야 한다고 실제 현재까지 체육회 집행부도 단체장의 의중이나 이렇게 떠받들면서 무사 안일하게 체육 행정을 해왔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 선거를 대했다는 게 공공연한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과감하게 사람까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적 쇄신을 해나가면서 해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전라북도 적대적인 관계는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전라북도는 소통을 하되 체육계 내부는 대대적인 수술을 가하면서 본인 이야기했던 정치하고 독립 그리고 말 그대로 체육인을 위한 체육행정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체육회가 되도록 예. 황골탈퇴를 할 수 있는 저로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청취자들을 위해서 참고로 그 당선을 한 정강선 씨를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선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2세 고창 중고 나오고 우석대 체육학과를 나왔습니다. 또 경희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전북대 대학원에서 박사를 마쳤는데 예. 지역 신문의 기자로 활동한 그 언론인 출신이고 현재는 PN이라고 하는 그 인쇄출판 전시 디자인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우위이고 또 여기에 보내는 또 개혁 쇄신했던 경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체육회장은 임기가 3년이고 16일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무보수로 네. 이제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공약처럼 정치적 피해와 체질 개선의 필요성이 대의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받았기 때문에 체육과 정치 분리라는 속에서 제대로 된 체육회를 이끌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경재 의원님. 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우리 지역에서는 4선을 했고 종로에서 재선을 해서 6선의 전 국회의장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말도 많았습니다만 임명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6번째 전북 출신 국무총리가 됐는데요. 반가워하는 각 도당들의 성명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출신이고 또 전라북도 정치를 시작해서 큰 인물로 성장을 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전라북도는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다 환영은 일색이고 앞으로 이제 기대는 전라북도가 워낙 그 낙후돼 있고 경제 어떤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전국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한테 그런 기대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예. 예산이랄지 인사랄지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큰데 이건 앞으로 아마 정 총리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충실하게 반영을 해 나갈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기대되는 거는 우리 지금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데 그 취임 일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와 소통을 더 좀 강화해서 하겠다. 예. 특히 야권과도 협치를 좀 하겠다. 그래서 아마 국무위원 재청권을 총리가 갖고 있는데 이때 아마 야권의 추천을 받아서 개각돼 입각을 시키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우리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이 정세균 총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주 높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정세균 총리는 의원 내각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까지 국무총리까지 가왔지만 투표를 통해서 어떤 당직을 맡은 적은 없고 화합과 어떤 그 시대 분위기 속에서 했다는 그만큼 소통과 연대라든지 대화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을 뭐 할 정도였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지만 저분이 그 쉽게 옛날 야당 시절에도 야당 인사인지 여당 인사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말을 나누다 보면 그만큼 여당 지금으로 치면 야당과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너무 어떤 치우침 이런 내용들을 내각 안에서라도 좀 이렇게 중용이라고 할까요? 중심을 잡아나가면서 너무 극단적인 어떤 투쟁으로 양극단으로 나가고 있는 현재 정치 현실에 대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연대하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펼 수 있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또 뭐 정치 상황도 그렇거니와 또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정 총리의 이력을 보면은 뭐 실물 경제를 경험을 하셨고 예. 또 산자부 장관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 문제도 상당히 그 디테일하게 좀 접근해 가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도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김영기 대표님께 먼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 관련해서요. 선거법 개정으로 이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이 됐습니다. 우리 전북도 한 6천여 명의 학생이 이제 포함이 될 텐데, 자, 이 선거 연령 하향이 전북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거 굉장히 뭐 이 부분도 사실 고3 학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3 학생을 둔 이 부모들과도 연계된 부분들이 있어서 또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또 내걸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일단 그 선거법이 18세로 이제 됐는데요. 그건 이제 오랫동안 현재로 치면 여권 세력이죠. 예. 어떤 진보 진영에서 선거법 하향에 대해서 늘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의미 있는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선거법이 18세로 됐는데 그러면 18세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럼 대학교 1학년이나 고3이거든요. 그러면 만으로 하니까 그러면 학교는 또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선거법이 하향 조정된 것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학교에도 유권자가 있다면 학교에 가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렇네요. 원칙 유권자가 있는 곳에는 후보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그게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어서 예. 그 괴리된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보면 그 20대 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를 하면 18세로 어떤 하향한 어떤 내용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현행에 지금 한계는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학교 밖에서라도 그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 정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교육되고 훈련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마련되고 예. 각 정당에서도 고등학생의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 할 것인가에 대한 예.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6천여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천여 명입니다만 뭐 검정고시라든지 예. 학교 다니지 않고 있는 유권자로 수로만 보면 2만 1천여 명 정도가 새롭게 이번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아마 고3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전국적으로 18세 연령대가 약 50만 명, 그렇죠. 고3 학교에 재학 중인 고3이 약 5만여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5만 명이 상당히 많은 비율인데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정당가입이랄지 선거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선거운동의 범위랄지 그런 내용 또는 그런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위반할 경우도 있거든요. 선거법을. 예. 그럴 때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랄지 또 교사들이 그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정치 활동에 대한 그
지침이랄지 방법이랄지 이런 것도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거 문제. 특히 이제 정치 편향적인 교육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은 어떤 매뉴얼이랄지 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어떤 피해가 없도록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 지금 숙제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50만 명이고 전국으로 보면 한 5천여 명인데 만 18세까지 합치면 2만 1천 명이 된다.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학생들은 근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 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거고 학생들은 유권자인데 교실 안에서는 학교 안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고 예. 이런 전반적인 불일치들에 대해서 빨리 정치권에서 좀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서 법 개정을 하든지 예. 좀 일치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으로 더욱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전 의원 출신들이 바로 이제 이 현 정부 들어서 기관장을 지냈는데 총선 출마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전 이사장이죠. 김성주 전 이사장이 전주시병 역시 과거 19대 총선에서 당선이 됐던 그 정동영 현 민주평화당 대표와 대결을 펼쳤던 구도가 다시 재현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표를 했고 예. 또 출판 기념일도 지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뭐 이상직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도 마찬가지 어떤 그렇죠. 케이스고 전주시 의리죠. 여긴. 이분도 뭐 출판 기념일까지 마친 상태고 그래서 서서히 이제 격전 경쟁의 그 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야가 일단 아까 말씀하신 전주 병 지역 예. 이거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현재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이고 4년 전에 김성주 전 이사장하고 맞붙어가지고 989표 차이로 예. 1000표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근소한 표차로 이제 떨어진 낙선은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리턴 매치가 되는 거죠. 예. 자, 아마 이사장 활동을 하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역을 이제 바라봤을 테고 정동영 전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뭐 1000표가 안 되는 그런 표 차이로 신승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선거운동 활동을 지역에 대해서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역시 또 이 볼만한 리턴 매치가 되지 않을까 흥미진진해지는 지역이 바로 전주 병 지역입니다. 예. 전주 또, 을도 좀 을도 짚어주시죠. 마찬가지 케이스인데요. 최형재 지역 그 의원 당협위원장하고 이상직 전 이사장이 경선 때 붙어가지고 이제 이상직 위원장이 이사장이 탈락을 해서 경선에서 예. 본선에 출마를 해서 결국 이제 정운천 새누리당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예. 그 후보가 당선이 된 지역인데 이 지역도 역시 흥미진진한 오히려 전주 지역에서 가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상직 전 이사장하고 최영재 지구당 위원장,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뭐 이덕춘 변호사랄지 변호사, 몇 예. 분에서 경선을 통해서 한 분이 후보로 이제 나타날 것이고 예. 또 정운천 지금 현재 의원은 바른미래당 있다가 지금 새로운 새 보수당. 보수당으로 예. 지금 간 케이스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무소속으로 나갈 것이냐, 새 보수당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야권 연대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그건 지금 뭐 망설이고 있는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박주현 이제,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는 박주현 비례대표 의원이 예. 거기를 지역구를 점찍고 활동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아마 그 어떤 을 지역의 기류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걸 감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보폭을 조금 조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지금 없고요. 출마 여부에 대해서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을 지역도 평 지역 못지않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박전 의원은 뭐 지금 현재로 보면 사실상 을지역 출마를 포기했다고 포기. 봐도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선거 사무실이 있다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예. 자, 뭐 전주 병과 전주 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만 여기 이제 출마하는 후보의 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한다면 민주당 이제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 김성주 전 이사장 또 이상직 전 이사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공기관장이 현직에 있을 당시 정치 행보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또 공직선거법의 허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김명기 대표님. 예.
실제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그 중소기업 벤처 그 기업은 예. 진흥공단이죠. 여기는 정부 지분이 50%가 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공직 사퇴 시한이 적용될 것 같지만 공직 사퇴 시한이 90일 전에 사퇴한다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뭐 60일 전에 사퇴도 상관이 없고 예. 쉽게 말하면 선거 등록 전에만 사퇴하면 문제가 없는 또 지역이라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래서 예. 사퇴 시한과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었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명하고 있고 큰 전국적으로 큰 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직 선거법 적용을 받을 걸로 하는데 정부 지분이 5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퇴 시한과는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다만 이제 선거 전에 서서히 달아오르기 때문에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선거 활동을 하려면 공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또 지역구 공직을 맡고 있다고 해서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 있어서 많은 어떤 불리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한 분은 사퇴가 확정이 됐고 한 분은 사퇴서를 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사퇴를 수리한다면 이제 사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공직은 내려놓은 상태가 된 거고 이미 이상직 그 전 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미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전주는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고 또 이제 실제 후보들이 다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물론 현역 국회의원들은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 20대 총선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2석, 국민의당 7석, 그리고 새누리당이 1석 이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당 독주 체제가 깨졌다. 그런데 다시 이제 부활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다당제가 되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무소속 또 여기 정의당까지 삼지대 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 참 이 다양한 구조 속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질지 아니면 또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정식이 복잡하죠. 예. 복잡하고 또 안철수 전 대표가 또 설 전에 이제 귀국을 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제 복잡해지고 보수 재편이냐 또 야권 연대냐 이런 문제를 갖고 지금 여러 가지 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각 당의 지도부가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은 어디까지나 삿바 싸움의 기선잡기 같은 용어로 저는 보는데 일단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당 통합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 유성엽 대한신당 전 대표는 그 손학규 대표한테 우리 당대당으로 하자 또 원탁회의를 제의를 한 상황이고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당대 통합은 아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또 안철수 대표는 또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로는 말하자면 정치공학적 그런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세력 통합이 아닌 혁신이 우선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각 정당의 지도부들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은 그 메시지대로만 보면은 통합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기선잡기용 메시지일 뿐이고 아직은 선거에 대한 절박감이 없는 거죠. 시일이 조금 더 흐르면 절박감이 있으면서 그동안에 명분을 내세웠던 걸 아마 완급 조절하고 또 우선순위, 낮은 순위,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맞춰 나갈 거예요. 방정식을. 저는 이런 상태로는 다 공멸하기 때문에 뭔가 합종 연영을 하면서 카드를 유권자한테 제시할 걸 저는 봐요. 다만 그 모습은 시일이 좀 더 지나야 봐야 되겠다. 지금은 삿바잡기 싸움, 삿바 싸움에 지금 불과한 그런 메시지들이고 결국은 이제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것도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는데 어느 정당이 어떤 촛불혁명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정당인가? 그것은 곧 개혁과 쇄신이거든요. 국민 눈높이의 어떤 개혁, 쇄신, 또는 특히 정당 정치의 어떤 개편, 국회의 어떤 그 개혁 이런 과제들을 얼마나 많이 진솔되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아마 정당 득표랄지 지역구 의원들까지도 가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너무나 지금 배관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그 당락적으로 그 선거였던 그 숫자만 당선 숫자만 생각하면서 판을 지금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예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이 양당제 체제 속에서 국민의당의 출현은 성공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 민주당에 대한 대결 구도에서 국민의당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만 한 번의 그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21대 총선에서는 과연 그러한 바람이 또다시 어떻게 불 것인가, 내지는 민주당에 다시 복귀의 바람이 불 것인가, 부활의 바람이 불 것인가를 두고 많은 의견들이 이제 분분한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을 참 점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전 의원이 어쨌든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또 달라질 변수들은 살아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참 평가를 좀 어려운 부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희 대표님. 네, 우리 사회에서 이 정당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소선거구제입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소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양당 정치를 지향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력이 뭐 아니면 도의 싸움으로 되니까 당연히 여야 양 당으로 선거 때가 되면 대부분 이합집산을 거듭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대 두 정당 간의 어떤 대결 구도로 되는데요. 물론 이번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돼서 비례대표를 통해서는 어떤 다당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은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적용이 적고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30석이죠. 뭐 그 자체만으로 어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게 또 사실인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거에도 많은 정당들이 우리가 꼬마 민주당 우리 전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했던 김원기 의장이나 노무현 대통령 꼬마 민주당도 실패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선거 시기에는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대선 후보가 누구냐, 차기 대선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중심 인물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합집산하게 되는데 지난번 선거에서는 유력한 후보로 안철수 씨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안철수 씨를 중심으로 하는 안철수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쉽게 말하면 중도 세력 내지는 뭐 중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과거 야당 세력부터 다양한 세력이 있었지만 그 안철수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대선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유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으로서 단시간 내에 자리 잡으면서 국민의당이 원내 세 번째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했고 비례 선거에 있어서는 이 당이 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표를 얻게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복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 안철수 전 의원의 기본적인 토양은 호남 지역과 수도권 호남인들이었거든요. 주요 지지 세력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를 할 것인가. 그 당시에는 안철수 씨한테 어떤 희망을 봤습니다. 근데 그 뒤에 촛불 혁명이 벌어지고 이제 문재인 어떤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이제 받고 앉게 됐는데요. 그 뒤에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호남인들이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에 대한 대안으로서 안철수 씨를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어떤 중도 개혁 정당이든 중도 보수 정당이든 아니면 뭐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자유한국당 통합을 하려고 하든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위력을 크게 갖기는 어렵게 되었다. 다만 그래도 뭐 연못에다가 뭐 돌멩이를 던지면 팔고가 있듯이 안철수 전 의원 정계복귀가 최소한의 어떤 소이합집산의 어떤 계기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뭐 여론조사가 절대적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뭐 민주당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구조 속에서 조심스럽게 이 무소속으로도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이제 민주당이 공천이 완료되고 나면 좀 더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정운천 의원도 그렇고 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도 그렇고 또 대한신당이 큰 뭐 반전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뭐 군 단위로 가는 지역구 선거구는 이제 무소속 오히려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지지를 더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 무소속 벨트가 현재 그 각 정당들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우리 전북 지역에서 보면 그냥 민주당의 어떤 유력 후보하고 현역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한시장이라든지 민평당 의원들이 대부분 20에서 30%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민주당의 지지 압도적으로 높고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두 달 사이 이합집산, 그래서 어떤 유력한 어떤 새로운 정당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민평당이나 대한신당의 어떤 껍질은 도리어 자신이 어떤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에 반대로 작용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그 2~3%에서 10% 이하의 어떤 정당의 틀을 벗고 무소속으로서 뛰면서 자기는
전북 지역 사람들을 유권자를 위해서 일하겠다 하면서 예. 나오는 무소속 인물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당들의 합종 연행 과정에서 유력한 정당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대다수의 후보들이 예. 유력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무소속 바람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게 우리 전라북도 정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게재된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당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전략들을 이제 뭐 짜고 있을 텐데 더불어민주당 이경규 의원님, 네. 지난해 10월부터 총선 기획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만큼 뭐 후보자들이 정책 공약 만드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스템 공천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총선 기획은 민주당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예. 이해찬 대표가 작년에 8월달에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뭐 해가지고 지금 총선팀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금은 영입 인재들을 지금 계속 속속 뭐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미 밝힌 대로 하위 20%에 대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체화시켜 나갈 텐데요. 또 그 이후에는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마 가동을 시킬 거예요. 그냥 예. 원혜영 그 불출마를 선언한 5선의 원혜영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 내정이 돼서 뭐 합리적으로 할 걸로 보여지고, 또 이제 전라북도 상황은 어떠냐 이게 이제 관심인데, 지난 10월 달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들 또 지방 의원들이 참여하는 총선 기획단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획단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현안 사업과 관련한 정책 또는 공약 이것들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은 그 망라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발표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유한국당 참 이 전라북도에서는 한 번도 여당인 시절이 없습니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도 어느 정도의 후보를 낼 수 있을까 많은 이제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요. 김명기 대표님, 예.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저 총선 구도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게 실제 우리 전라북도의 한 30여 년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자유한국당이 평상시에는 거의 지지율이나 없고 활동력도 거의 존재하지 않다가 예. 대선에서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을 때 보면 많게는 두 12%에서 자리 숫자도 올렸죠. 뭐 예. 지역구에 따라서는 18%까지 얻은 네. 지역구도 있었는데요. 보통 경우는 한 평균 한 10% 정도 내외. 그리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 압도적 지지가 있을 때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이렇게 머무르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10% 정도의 보이지 않는 지지자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치 상황에 따라 표출되기도 하고 잠복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면 또 이번에 선거제도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돼서, 만약 그 경우에 자유한국당에서 전라북도 인물을 그 당선이 가능한 연동형 비례의 앞순위에다가 놓고 지지를 호소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지지를 얻을 수 있어서 예.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자유한국당, 민주당 모두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회를 찬성했던 자유한국당 빼고라도요, 4+1 정당들은 막판에서 의석수가 줄어들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가 해서 그냥 연동형으로 되었는데, 이 권역별의 어떤 특성, 선관위에서 과거에 주장했던 6개 권역에 있어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그 연동형 비례 순위 앞에 각 호남권, 뭐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 이런 식으로 후보를 예. 선출을 해서 순위별로 내세운다면 그 광역 지역에서 권역 지역에서 지지를 얻어가는데 대단히 유용한 어떤 힘이 될 것이고, 실은 제도 현재적 한계로 권역별 연동 비례대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안 됐지만 예. 이후에라도 실시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부터 앞장서서 비례대표 후보를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아니, 정의당은 거의 다 70%의 시민 30% 참여로 지금 아니 비례를 그거는 뽑기로. 전국적 범주에서 내용이고요. 예. 저는 그것조차도 권역별로 후보를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적으로 권역별 후보를 정해서 내세우자.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그럼 더 효과적일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평화당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정동영 대표는 민주당과 1대1 구조를 만드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고 견제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정동영 대표의 이제 구상은 민주당과 호남에서 1대1 구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통합의 가능성은 항상 열어져 있다. 예. 그리고 통합의 조건은 가치와 명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이런 식의 어떤 이합 집산 또는 뭐 철새 어떤 집합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정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상을 가지고 앞으로 합종 연행에 이제 임할 텐데,
아직은 시기가 좀 무르익지 않아가지고 더 절박한 시점이 와야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민주평화당의 고민은 당 지지율이 낮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 소속 인물들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하고 지지율이 비례하지 않아요. 지금 뭐 당 지지율 보면 2% 3% 그런단 말이죠. 이 고민이 있는 건데 역시 이제 선거판이 되면은 당 지지율하고 인물 지도가 꼭 같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예. 가장 역시 큰 분야는 가장 큰 부분은 이 야당끼리 어떤 합쳐서 하나 어떤 그 카드로 유권자한테 선을 보이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가능하겠냐 이 문제인데 저는 가능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상태로는 다 공멸하기 때문에 예. 서로 양보하면서 합종 연행의 어떤 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우위적인 그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 언어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의당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시 뭐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네.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정의당. 뭐 원내 교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거에 이제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우리 지역 안에서 전북 안에서는 좀 많은 후보를 낼 계획이고 당선 가능성도 뭐 점치고 있습니다. 정의당 내부에서는요. 정의당 자체 발표하면 이번에는 과거보다 많은 5개 지역구에서 그냥 반절 정도 지역구에 후보를 낼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목표는 2명 이상을 당선시키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적으로 들어가면 그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정당 비례대표에 대한 지지 호소도 필요하고 또 정의당에 대해서 알릴 필요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작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현재 전년도의 어떤 정의당의 어떤 지지율을 보면은 그게 많은 30석으로 줄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 한뭐 10석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지역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또 이번 준연동형 제도가 도입돼서 과거에는 예를 들면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비례대표 정당은 정의당 이런 어떤 교차 투표들이 일부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예. 것들이 많이 없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자기 정당의 색깔과 내용 그리고 자기 정당의 어떤 주장하는 내용으로 민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는 어떤 사회복지제 신설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이라든지 농민수당 현실화 그다음에 노동하기 좋은 전라북도 등 이런 공약들을 준비해서 실질적인 어떤 실체적인 서민 공약으로 유권자 표심을 자극해서 정의당의 지지율도 높이고 정의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높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위성정당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가 불가를 내렸잖아요. 이 예. 정의당이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좋아졌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 위성정당이 만약에 선관위에서 통과가 됐다면 뭐 자유당이 만들면 민주당도 안 만들 수가 없거든요. 비례민주, 비례자유한국당. 그런데 실제 일대 그게 안 되는 건 정의당에는 희소식이죠. 근데 저는 앞으로도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자유당이랑 해서는 예. 또 새로운 시도가 있기 예. 때문에 뭐 그게 꼭 해결됐다고 아직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경규 의원님. 네, 비례 한국당은 쓸 수 없게 선관위가 결정을 했는데 이미 한국당에서는 그래 우리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 그 카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끈질긴데 일단 그 다른 정당들 전라북도 상황을 보면은 이 합종연정이랄지 연대랄지 통합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뭔가를 좀 총선 그림을 그리고 그런 거 내놓은 건 지금 없습니다. 없고 관망하는 상태라고 할까요? 뭐 구체성이 없는 상태고 일단은 그 삼지대 어떤 틀 야권 통합 이런 문제 결정이 되고 또 세보수를 포함한 보수정의 어떤 그 연대 틀이 확정이 돼야 전라북도 차원에서 인재 영입이랄지 총선 기획단이랄지 또 뭐 조직 틀 짤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상태로 좀 보여집니다. 예. 자, 다음은 대한신당과 보수대 통합과 맞물려 있는 새로운 보수당, 전북도당 어떻게 좀 정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당들이 좀 많아서요. 바른미래당은 현재 도당 위원장 자리가 이제 공석이 돼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좀 분석을 간략하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바른미래당이 지금 지도부 당권 파반쯤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새 보수당으로 뭐 8명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태고 바른미래당도 지금 손학규 대표가 이끌고 있긴 한데 좀 고역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향을 설정하기가 좀 그렇고
또 바른미래당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도 좀 그렇고 예. 또 정당 지지율은 또 낮고 그래서 아마 바른미래당도 합종연익 어떤 틀 속으로 가면서 지금은 당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뭐 당대당 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놓고 있긴 한데 우리 지역 안에서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도 지금 정은천 의원이 새 보수당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관영 의원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예. 여기서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이 두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이제 그 합종연익의 모습이 좀 지역의 어떤 정서랄지 본인들이 의도하는 바가 아닌 쪽으로 가면은 뭐 무소속으로 나갈 그런 개연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전라북도 땅이 어떻게 하고 할까 어떤 그림을 그릴까 독자적으로 그런 것들은 아직 지금 기대할 수가 없고요. 좀 관망하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역시 대한신당 이야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유성엽 지금 대표로 돼 있죠? 창당을 해서? 지금은 그 최경환 의원이 창당을 해서 대표돼 그렇죠. 있고 예. 인재영업추진위원장으로 지금 위원장으로. 유성엽 의원이 예. 활동을 하고 있죠. 존경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역 안에서는. 또 이제 김종희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고 예, 있고 예. 그래서 또 장정숙 의원이 원내대표 겸 그 대변인까지 맡고 있는데 대한신당이 상당히 좀 화려한 진영을 갖고 있긴 하지만 호남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을지 역시 대한신당도 당명도 지금 대한신당이 워낙 어필이 됐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 대한신당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대한신당에 대한 지지율도 워낙 낮아요. 고민이 바로 이 부분인데 대한신당 독자적으로 정치 행보를 해가지고 얼마나 소득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예. 저는 이것도 이제 기대 난망이라고 보고 그래서 어차피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 또는 바른미래당 호남 쪽 의원들이 결국은 도로 국민의당 가는 게 아닌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와갖고 뭐 어떤 그 합종연익의 그림을 그린다? 사실 그 4년 전에 국민의당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던 것은 예. 호남이 밀어줬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신비감이랄지 또는 그 국민의당이 보였던 어떤 파열음 또는 분화 이런 것 때문에 예. 이미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이 세 정당이 예. 결국은 국민의당, 도로국민의당으로 가서 합종연익은 그런 틀이 알겠습니다. 유력하지 않을까. 자, 지난 시간에 각 지역별 그 후보군 관련해서 살펴보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살펴보질 못했는데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 임실순창, 완주 무주, 진안 장수 복합 선거구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예. 김제부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역 의원은 김종혜 지금 현 이제 대한신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의원이 될 텐데요.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제 김춘준 전 의원이 등록되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이현택 전 그 도 비서실장이죠. 청와대 행정관 했던 비서실장이 또 지금 등록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두 번은 아니죠. 김경민 중앙당 조직위원장도 바른미래당으로도 좀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항부여사가 이제 요즘 보면 거의 국가혁명 배당금 해가지고 막 지금 거의 모든 지역구에 다 이 후보들이 등록을 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이 후보들 빼는 문제가 심각하게 예. 이야기되고 있을 정도라면 그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김제부안은 이 소지역주도 있지만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대할 것 같은데 그 아무래도 정치 신인이면서 지역 기반 뭐 김제부안은 아니지만 갖고 있는 이현택 전 행정관의 어떤 행보라든지 지지율이 쉽게 말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김춘진 이렇게. 후보와 이원택 후보 사이에 고소가 있고요. 예. 예,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예.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보면 김제부안은 또 그 어떤 정치에 대해서 좀 뭐라고 지쳤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어떤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상식선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또 선거이기 때문에 김제부안도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예. 어차피 또 민주당 예비후보가 공천자가 결정이 되더라도 현역 의원 김종혜 의원과 또 그렇죠. 어떤 본선이 다른 있죠. 리턴 매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예 또 많은 기간 동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바로 정읍고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예. 삼선 중진 의원이 바로 이제 유성엽 의원인데 이제 경선 이후에 이제 본선이 또 붙어야 될 또 과제가 좀 남아 있는데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정치 신인의 선거전 치열할 전망인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지금 민주당에는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등록되어 있고요.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 특위 부위원장, 고종인 변호사 등이 되어 있는데 두 후보는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중앙당에 어떤 후광을 얻고 전략국전을 받는 거 아니냐 예. 해가지고 그런 전략국전 반대와 공정한 어떤 경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역 의원으로는 유승엽 의원이 있기 때문에 유승엽 의원과 또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동기동창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과정 속에 또 정당은 다른 조건 속에서의 관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예. 정의당에서도 또 후보가 한병욱 정읍시 위원장이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뭐 지난 20대 총선을 좀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로 민주당이 이제 전략 공천을 내세웠다가 이제 낙선한 경우가 있는 복합 선거구 이 정읍고창인데 그 뭐 과거 비교해서 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글쎄요, 정읍고창 지역은 정당 지지율이 낮은 그런 후보하고 반면에 이제 선수가 높은 그 대중성 있는 그런 후보하고 예.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표 차이가 이제 그것이 핵심인데요. 일단 뭐 관망하는 분위기는 그래도 아무리 정당 지지율이 높지만 그동안에 그 지역에서 뭐 잔뼈가 굵었고 여러 가지 족적을 남긴 또 유석열 의원이 높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지난 4년 전 선거를 보면은 20대 때 정읍고창 투표율이 약 62%였습니다. 예. 그때 유석열 국민의당 그때 후보였죠. 그때 48%를 득표했고 당시 하정열 민주당 그 후보가 24% 정도. 그래서 상당히 예, 큰 그렇죠. 표차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지금 워낙 또 촛불 정부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읍고창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예. 그대로 투영이 될지 아니면은 그 인물 내 인물로 이렇게 보여질지 이런 것들이 관심의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남원 임실 순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의 현역은 이제 무소속 이영호 의원인데 지금 총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출마하면서 이제 이것도 관심의 이제 지역구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기 대표님. 예. 뭐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이 일찌감치 과거 지지하는 어떤 전직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나 전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하면서 하고 있고 뭐 박기승 전 지역위원장이죠. 지금 지역위원장이죠. 예. 박기승 씨가 하고 정의당에서 정상모 씨가 하고 있는데 실제 남원은 박기승 전 판사하고 이강래 도로공사 전 사장의 어떤 대결 국면이 대단히 이제 정치권의 이슈가 되어 있는데 예.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또 도로공사 사장 말미에 노동 문제라든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했던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거부터 쭉 정치를 해온 사람에 대해서 남은 유권자들이 이강래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초점 사항이고 예.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경선의 어떤 결과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영호 의원은 지금 현재도 무소속이지만 나름대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정해진다면 또 이영호 의원과의 또 리턴 매치가 대단히 또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하나 덧붙이면은 남원 임순남 지역 그 선거는 현재 남원시장 이한주 남원시장이 3선으로 이제 마감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시장 관리를 이번에 당선되는 그 국회의원이 아마 하게 될 텐데 그와 맞물려서 이 총선도 지금 맞물려 돌아가는 그 기류를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다음 시장을 노리는 그 세력들이 이 틀을 짜가지고 시의원이랄지 이런 틀을 짜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대목을 유심히 좀 봐야 될 게 역시 아하. 관전 포인트의 하나라고 예. 봐야 되겠습니다. 또 그럴 수 있겠군요. 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 안호영 현 도당위원장이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인데다가 이곳 또한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김영희 대표님, 예. 상당수 이제 이곳의 그 어떤 경쟁률은 항상 좀 치열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복합 선거구에 4개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민주당 이제 공천 과정부터 경선 과정부터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그 완주 무진장 지역이 민주당 경선 과정이 핫한 지역으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보면
그 완주 지역에서 소지역주의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발호가 되면서 어떤 완주 사람 당선 문제 이런 예.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완주의 일부 의원들이 쉽게 말하면 그 유희태 의원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후보. 예. 후보에 대해서 공식 지지 서명을 하고 실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 것들이 그 일정 정도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이 경선이 안희영 의원과의 어떤 경선이 이제 진행될 것 같고 후보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또 강한 후보죠. 임정엽 현재로는 민주평화당 도당위원장과의 또 리턴 매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완주 무진장 지역은 선거 끝날 때까지 관심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경재 의원님, 뭐 소지역주의를 말씀을 하셔서 참 복합 선거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 될 텐데요. 네, 완주 지난 장수 지역이 가장 소지역주의가 표출되는 가장 그 대표적인 선거가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안호영 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 그 선거 캠프 관계자에 대한 이제 판결이 지금 남아 있는데 예. 상대 후보 매수 공작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예. 이 역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 물론 이제 안호영 의원은 나는 그 몰랐던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과연 그게가 얼마나 먹힐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김 대표님, 예. 사실 이제 완주 무진장 중에 지나는 군수 낙마로 해서 재선거를 또 이 예. 총선 때 치러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더라도 사구 지역인 경우에 그 공천 후보 공천 관련해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어찌 보면 뭐 아직 지난해 군수 예비 후보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로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후보들이 경선을 치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도당 차원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 법으로 보면 민주당 안에서 어떤 보궐선거를 만들 원인 제공한 후보가 자당이면 공천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몇 가지에서 정치자금법이나 예. 이런 것 관련해서는 그 좀 다르게 평가해서 낼 수 있다. 그 뭐 비리가 아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마 후보를 낼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많은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예. 후보들이 걸러져서 그런 어떤 민주당 공천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자가 예. 합동으로 연대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까 예. 예상이 됩니다. 이경재 의원님 마무리 네. 좀 해주시죠. 그 지난 선거는 무소속도 지금 많이 나와 있어 이충국, 김현철, 송상무 전 부군수 이런 분이 무소속이 나오게 돼 있고 예. 공천 신청자 7명인데 경선을 좀 당연히 치러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그 정치라고 하는 거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정치를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또 좋은 정치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방관을 하면은 국회의원들의 머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알겠습니다.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예, 유권자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김현기 대표와 이경재 개건연설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코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